통장 잔액 0원. 윤정순 할머니는 은행 통장을 보며 숨이 멎었습니다. 어제까지 580만 원이 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죠.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 어제까지 580만 원이 있었다고. 그때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그 청년의 얼굴이.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친절이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말은 덫이었고 지문 인증은 열쇠였죠. 그 열쇠로 사기꾼들은 정순 할머니의 인생을 털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 한 번의 믿음에서 시작됐습니다. 68세 윤정순 할머니의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들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윤정순 할머니는 오늘도 낡은 휴대폰을 꺼내 손주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을 확대하려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앱이 꺼지곤 했죠. 아이고, 이게 또 한숨을 쉬며 다시 사진첩을 열었어요. 이 휴대폰을 산 지도 벌써 5년째였어요. 핸드폰 속도가 느려졌고 무엇보다 매달 나가는 요금이 부담스러웠죠. 마침 지난주부터 동네 골목 입구에 새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마트존 휴대폰 매장이라는 파란색 간판이었죠. 정순 할머니는 며칠째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돌려 안을 살폈어요. 요금 상담 무료, 시니어 특별 할인. 이런 문구들이 유리창에 크게 붙어 있었어요. 오늘도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매장 앞을 지나가려는데 안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었죠. 어르신, 잠깐만요. 문이 열리고 그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휴대폰 요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한번 확인만 해드릴게요. 무료예요. 정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무료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죠. 게다가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럼, 잠깐만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맞이했어요. 깔끔한 책상과 의자, 벽에 붙은 각종 휴대폰 광고들. 생각보다 정돈된 곳이었죠.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제 이름은 민수예요. 민수라는 직원은 정순 할머니가 앉자마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어요. 더우셨죠? 천천히 드세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친절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청년은 달랐어요. 휴대폰 좀 볼게요. 정순 할머니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수는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쓸데없는 앱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네요. 그래요? 나는 사진밖에 안 보는데. 그게 문제예요. 자동 업데이트 때문에 데이터가 새는 거죠. 이거 하나만 꺼드리면 요금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민수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속으로 역시 젊은 사람들은 뭐든 잘 안 해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어르신, 요즘 정부에서 시니어분들 대상으로 통신비 보조금 나오는 거 아세요? 보조금이요? 정순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보조금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죠. 네, 만 65세 이상은 신청하면 매달 2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게 있었어요? 있죠. 근데 신청이 좀 복잡해요.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는데 성함이랑 생년월일만 알려주실래요? 정순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민수의 환한 미소와 친절한 말투가 의심을 녹였죠. 윤정순이에요. 1953년생이고요. 네, 금방 끝나요. 민수는 핸드폰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보리차를 홀짝이며 그의 손놀림을 지켜봤어요. 어르신, 이거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화면 여기 나오는 대로만 눌러주세요. 민수가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시니어 통신비 지원 서비스라는 앱 설치 화면이 떠 있었어요. 여기 동의에 누르시고 본인 인증 한 번 하면 끝나요. 정순 할머니는 시키는 대로 모두 했습니다. 화면이 잠깐 깜빡이더니 설치 완료라는 문구가 떴죠. 다 됐어요. 2주 뒤부터 보조금 들어올 거예요. 어머, 고마워요.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네, 간단하죠? 근데 어르신, 요즘 전화 사기가 많아요. 낯선 번호한테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특히 은행이라고 하는 곳도 조심하셔야 해요.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당부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매장을 나서며 정순 할머니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장바구니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기분만큼은 한결 가벼웠죠. 참 착한 청년이네. 요즘 젊은이들도 다 그런 건 아니구나. 그렇게 작은 신뢰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몰랐죠. 방금 자신의 휴대폰에 심어진 것이 보조금 앱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아갈 악성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정순 할머니는 휴대폰을 충전하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2주 뒤 들어올 보조금으로 손주에게 용돈이라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장을 보고 매장까지 들렀다 오느라 몸이 피곤했거든요. 새벽 3시 17분. 띠링. 휴대폰 알림음이 어둠 속에서 울렸어요. 정순 할머니는 잠결에 눈을 떴죠. 침대 옆 탁자 위에서 휴대폰 화면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뭐지?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낯선 문자가 떠 있었죠. 시니어 통신비 지원센터 보조금 신청이 처리 중입니다. 진행 상태 확인. 정순 할머니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메시지를 읽었어요. 아, 민수가 말한 그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하지만 10분 뒤 또 알림이 울렸어요. 띠링. 이번에는 다른 메시지였어요. 정부24 인증센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정순 할머니는 이번엔 화면을 끄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왜 새벽에 이런 문자가 오는 걸까요? 민수한테 물어봐야겠네.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밤사이 문자가 무려 5통이나 더 와 있었죠.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보조금 인증 확인. 이런 단어들이 반복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불안한 마음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민수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 민수 씨. 어제 보조금 신청한 윤정순인데요. 아,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친절했어요. 그게 새벽부터 문자가 자꾸 오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무슨 문자요? 정순 할머니는 문자 내용을 읽어줬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아, 어르신. 그거 해킹 문자예요. 네. 요즘 그런 게 정말 많아요. 보조금 신청했다고 하면 가짜로 그런 문자 보내서 정보 빼가려는 거예요. 절대 링크 누르시면 안 돼요. 정순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그 문자들 다 지우세요. 그리고 모르는 번호한테 오는 건 절대 받지 마시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사기꾼들 많다고. 아, 그랬구나. 깜짝 놀랐네.
걱정 마세요. 저한테 신청하신 건 정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니까요. 2주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순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링크를 누르지 않았죠. 민수의 말대로 사기꾼들이 노리는 거였나 봐요. 그날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또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전화였죠. 화면에 1588로 시작하는 번호가 떴어요. 정순 할머니는 민수의 말이 떠올라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은행. 고객님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니 1588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또 사기 문자네. 정순 할머니는 민수가 당부한 대로 무시하고 문자를 지웠어요. 은행을 사칭한 사기라고 뉴스에서도 많이 봤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같은 번호에서 계속 전화가 왔어요. 정순 할머니는 한 통도 받지 않았죠. 3일째 되던 날 이웃 박지연 씨가 집에 놀러 왔어요. 할머니, 요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좀 못 잤어. 왜요? 어디 아프세요? 정순 할머니는 지연에게 최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보조금 신청한 것, 이상한 문자가 계속 오는 것, 은행에서도 자꾸 전화가 온다는 것까지요. 지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할머니, 그 매장 이름이 뭐라고요? 스마트존, 골목 입구에 새로 생긴데. 그리고 보조금 신청할 때 뭐 설치했어요? 응, 앱 하나 깔았어. 여기 있어. 정순 할머니가 휴대폰을 보여주자 지연은 그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이거 이상해요. 정부에서 이런 앱으로 보조금 신청받지 않아요. 뭐라고? 그리고 은행에서 계속 전화하는 거 진짜 은행일 수도 있어요. 요즘 이런 수법으로 노인분들 타겟으로 하는 사기 조직이 있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정순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민수가 일단 은행에 직접 가보세요. 지금 당장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정순 할머니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은행 창구에 도착해 직원에게 말했어요. 제 계좌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신분증하고 통장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르신, 어제 큰 금액이 이체됐는데 아시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580만 원이 타행으로 이체됐어요. 오후 3시 27분에요. 정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 제가 이체한 적 없는데요. 본인 인증으로 처리됐습니다. 혹시 앱으로 하신 거 아니세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민수가 설치해준 앱, 지문 인증, 계속 오던 이상한 문자들, 그리고 무시했던 은행의 경고 전화. 저 사기 당한 거예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의 표정도 굳어졌죠.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정순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잃었어요. 남은 건 250만 원뿐이었죠. 은행을 나선 정순 할머니의 다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580만 원.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었어요. 아들 결혼식 때 조금 보태주고 손주 돌잔치 때 쓰고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병원비 아끼려고 감기약도 제대로 안 사 먹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걸 입으면서 모은 돈이었죠.
내가 왜 그랬을까? 요금이 부담스러워 줄여보려 한 건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민수의 환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 친절한 말투, 따뜻한 차 한 잔,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지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지연아, 나 돈 다 날렸어.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 너머로 지연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죠.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 지금 경찰서 가야 해. 네. 혼자 가시게요?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마워, 지연아. 그럼 파출소 앞에서 만나자. 30분 뒤 지연과 함께 동네 파출소에 도착했어요. 작은 파출소였지만 그나마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죠.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스마트존 매장, 민수라는 직원, 보조금 앱, 그리고 사라진 580만 원까지요. 경찰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르신, 그 매장이 정확히 어디 있죠? 여기서 5분 거리예요. 우리 동네 골목 입구에 있어요. 경찰관은 즉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본부, 여기 일일이 접수입니다. 금융사기 용의자 현장 출동 요청합니다. 위치는 경찰관이 정순 할머니에게 정확한 주소를 물어 무전으로 전달했어요. 어르신, 지금 순찰차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랑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범인 얼굴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지만 민수를 꼭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지연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매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정순 할머니의 가슴은 쿵쾅거렸죠. 민수가 아직 있으려나? 도망갔으면 어쩌지? 5분 정도 달렸을까요? 골목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파란색 스마트존 간판도 저 멀리 보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간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순찰차가 매장 앞에 멈췄어요. 경찰관 2명이 먼저 내려 매장 문을 확인했죠. 잠겨 있습니다.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정돈되어 있던 책상도 의자도 광고 포스터도 모두 사라졌죠. 정순 할머니는 차에서 내려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어제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바닥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급하게 짐을 싸서 나간 흔적이 역력했죠. 도망갔네요. 경찰관이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옆 가게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옆 슈퍼마켓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나오더니 고개를 저었죠. 오늘 아침 일찍 짐 싸서 나갔대요. 새벽 5시쯤이라고 하네요. 정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단 몇 시간 차이로 놓친 거예요. 어르신, 일단 파출소로 돌아가서 정식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형사팀에서 수사 들어갈 겁니다. 파출소로 돌아와 신고서를 작성했어요. 민수의 인상착에 목소리, 매장 내부 모습까지 기억나는 대로 다 말했죠. 어르신, 혹시 그 사람이랑 통화한 기록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정순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며칠 전 민수와 통화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죠. 좋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설치된 앱도 확인해 봐야 해요. 경찰관이 휴대폰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악성 프로그램 맞네요. 이게 깔리면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내 비밀번호를 네,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빼갈 수 있었던 거고요.
정순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내 휴대폰이, 내가 매일 들고 다니는 이 작은 기계가 나를 무너뜨릴 도구였다니요. 어르신, 이 사건은 형사과로 넘어갈 겁니다. 내일쯤 형사님한테 연락 올 거예요. 돈은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관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미 돈이 여러 계좌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하지만 범인은 꼭 잡겠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더 힘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 계속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할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지연아. 나 혼자 있고 싶어. 정말 괜찮으세요? 응.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텅 빈 매장을 떠올렸어요. 며칠 전만 해도 환하게 웃던 민수의 얼굴이 이제는 흐릿하게 사라져가는 것만 같았죠. 내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은행 전화를 받았더라면,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저 작은 기계가 내 모든 걸 가져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정순 할머니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당분간은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형사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 전화기로 걸려온 거였죠. 윤정순 할머니시죠? 저는 강남경찰서 형사과 김경호 형사입니다. 네. 신고하신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오늘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오후 2시에 경찰서로 와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시 그 일을 처음부터 설명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창피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민수를 잡기 위해서는요. 오후 2시 정순 할머니는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라 입구를 찾는 것부터 어려웠죠. 안내 데스크에서 김경호 형사를 찾는다고 하자 3층으로 안내받았어요. 김경호 형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어르신 앉으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김 형사는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여러 사진들이 떠 있었죠. 어르신 사건, 제가 자세히 봤는데요. 이게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네. 최근 3개월 동안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47명이에요. 모두 60대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정순 할머니는 눈이 커졌어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피해 금액이 총 2억 원이 넘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예요. 김 형사는 지도를 펼쳐 보여주었어요. 서울 곳곳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여기 보세요. 강남, 송파, 노원, 은평.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마다 한 달씩 매장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그럼 민수는 가짜 이름일 겁니다. 신분증도 위조한 거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 3명 이상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던 거죠. 범인들 잡을 수 있어요? 김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잡을 겁니다. 이미 추적 중이에요. CCTV 분석하고 있고
통화 기록도 조사 중입니다. 제 돈은 어르신. 김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범인은 꼭 잡겠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나니 더 슬펐죠. 어르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위로해도 사라진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 할머니는 다시 그 골목을 지나갔어요. 텅 빈 매장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간판도 아직 달려 있었죠. 하지만 불은 꺼져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김경우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이미 쌓여있는 서류 더미 옆에 윤정순 할머니의 사건 파일이 놓였죠.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어.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개월 동안 47건, 매주 34명씩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범인을 잡지 못했죠. 형사님, CCTV 분석 나왔습니다. 후배 형사 이준호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디 보자. 화면에는 스마트존 매장 인근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날짜는 일주일 전 정순 할머니가 처음 매장을 방문한 날이었죠. 여기요, 이 사람. 준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매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였죠. 얼굴 확대해봐. 화면을 확대하자 선명한 얼굴이 나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매와 이마는 잘 보였죠. 이거 얼굴 인식 시스템 돌려봐. 이미 돌렸는데요. 매칭되는 게 없습니다. 전과 기록도 없어요. 김경우 형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신입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 신분으로 활동하는 거야. 그런데 형사님, 이상한 게 있어요. 준호가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같은 날 새벽 5시 경이었죠. 매장 문이 열리고 3명의 남자가 짐을 싸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렇게 빨리 빠져나갔어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미리 알고 있었다고? 네. 보통 이런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경찰 신고하고 나서야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은 신고 전에 이미 짐 쌌어요. 김경우 형사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어요. 계획적이야. 한 곳에서 일정 숫자 채우면 바로 옮기는 거지. 그럼 다음 장소는? 그게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은행 계좌 추적은? 추적했는데 돈이 5개 계좌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가상화폐로 바뀌었어요. 그 뒤로는 추적이 안 됩니다. 김경우 형사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이 사람들 전문가야.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강남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저기요. 저 사기 당한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70대로 들리는 여성의 목소리였죠. 어르신,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노원구에 있는 디지털 플러스라는 휴대폰 가게에서 보조금 앱 깔아준다고 해서. 그런데 오늘 아침에 통장 보니까 김경우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요. 노원구 상계동이요.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전화를 끊고 김경우 형사는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준호야, 차 빼. 노원구 간다. 또 당했어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엔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서둘러 경찰서를 나섰어요.
40분 뒤 노원구 상계동에 도착했어요. 피해자는 박영자 할머니 73세였죠. 어르신, 제가 형사과 김경호입니다. 아이고, 빨리 와주셨네요. 영자 할머니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한참을 우신 것 같았죠. 어르신, 언제 그 가게 가셨어요? 어제요. 어제 오후 3시쯤이요. 그럼 아직 24시간도 안 됐네요. 어르신, 그 가게가 정확히 어디 있죠? 여기서 10분 거리예요. 상계역 근처예요. 김경호 형사는 준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야, 본부에 연락해서 지원 요청해. 지금 당장 그 가게로 간다. 알겠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함께 차에 탔어요. 가는 동안 김 형사는 계속 질문했죠. 그 가게 직원 이름 뭐라고 했어요? 준석이라고 했어요. 젊고 친절한 청년이었는데 외모는 어땠어요? 키가 크고 안경 쓰고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김경호 형사는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민수와는 다른 사람이었죠. 역시 여러 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게 맞았어요. 10분 뒤 상계역 근처에 도착했어요. 저기요. 저 가게요. 영자 할머니가 가리키는 곳에 디지털 플러스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파란색 간판이었죠. 스마트존과 똑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중요한 건 아직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였어요. 아직 영업 중이네. 어르신은 차에 계세요. 혹시 모르니까 문 잠그시고요. 조심하세요. 두 형사는 차에서 내려 매장으로 다가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살펴보니 한 명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죠. 김경호 형사는 손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준호는 뒤쪽 출구로 돌아가고 김 형사는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김경호 형사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서 오세요. 책상에 앉아있던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20대 후반 안경을 쓴 남자였죠. 휴대폰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아니요. 김경호 형사는 경찰 배지를 꺼내 보였어요. 강남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금융사기 관련해서 조사 중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실래요? 남자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잠깐만요. 가방에 있어서. 그는 책상 뒤로 가더니 갑자기 뒤쪽 문을 향해 뛰었어요. 김경호 형사가 소리쳤지만 남자는 문을 열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문 밖에는 이준호 형사가 서 있었죠. 어디 가세요? 비켜요. 남자가 준호를 밀치려 했지만 준호는 재빨리 팔을 잡아 뒤로 돌렸어요. 꼼짝 마세요.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남자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어요. 김경호 형사가 수갑을 채웠죠.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남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준호가 남자의 가방을 뒤졌어요. 안에서 지갑이 나왔고 신분증도 있었죠. 이준석, 29세. 근데 형사님, 이거 좀 보세요. 준호가 가방 안쪽을 보여줬어요. 안에는 여러 개의 휴대폰과 노트북, 그리고 신분증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전부 가짜네요. 이름도 생년월일도 다 달라요. 김경호 형사는 매장 안을 살펴봤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어르신들의 개인정보가 빼곡히 적힌 수첩이 나왔죠.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까지. 최소 30명 이상의 정보였어요. 이게 다 피해자들이에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증거 확보해. 김경호 형사는 체포된 남자를 바라봤어요. 당신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조직이 있어요. 누가 시켰어요? 남자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말 안 하면 당신이 다 뒤집어 쓰게 돼요. 좋아요. 일단 서로 가시죠. 거기서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남자를 차에 태우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차 안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잡혔어요? 정말 잡힌 거예요? 네, 어르신. 잡았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김경우 형사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조직의 꼬리 하나를 잡았을 뿐, 머리는 아직 잡지 못했어요. 경찰서 조사실. 이준석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당신, 이대로 가면 전부 당신 죄가 됩니다. 사기, 금융범죄, 개인정보 유출. 최소 7년은 들어가요. 근데 협조하면 형량 줄어들 수 있어요. 누가 시킨 건지만 말해봐요. 남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형님이라고만 불렀어요. 진짜 이름은 몰라요.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전화로만 연락했어요. 김경우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조직적이었어요. 아래 사람들은 위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형님한테 어떻게 연락해요? 텔레그램이요. 근데 이미 차단됐을 거예요. 제가 잡히면 바로 끊으라고 했거든요. 휴대폰 넘겨봐요. 준호가 남자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예상대로 텔레그램 계정은 이미 삭제되어 있었어요. 돈은 어떻게 받았어요? 가상화폐로요. 한 명당 50만 원씩 받았어요. 당신이 몇 명 당하게 했는데요? 30명쯤요. 김경우 형사는 주먹을 쥐었어요. 1,500만 원. 이 남자 하나가 받은 돈만 그 정도였어요. 다른 팀원들 있죠? 3명 더 있어요. 근데 저도 얼굴 몰라요. 각자 다른 지역에서 일했어요. 이름은? 가명만 알아요. 민수, 태영, 현우. 그리고 저는 준석이라고 불렸어요. 김경우 형사는 수첩에 이름들을 적었어요. 모두 가짜 이름이지만 그래도 단서는 단서였으니까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 이미 밤 10시가 넘었어요. 형사님, 이제 어떻게 하죠? 준호가 물었어요. CCTV 전부 확보하고 통화 기록 다 뒤져. 이 조직 생각보다 크다. 반드시 꼬리 잡을 거야. 김경우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윤정순 할머니의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이제 범인 한 명을 잡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김경우 형사의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CCTV 영상 분석 자료, 통화 기록, 계좌 추적 보고서. 밤낮 없이 일했지만 조직의 머리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죠. 형사님, 커피 드세요. 이준호 형사가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김경우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죠. 고마워. 너도 고생 많다. 괜찮아요. 그나저나 이준석 녀석 진술 분석 나왔어요. 준호가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이 조직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강남, 송파, 노원, 은평, 마포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했어요. 동시에? 네. 한 달에 한 곳씩 옮기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동시에 운영하다가 한꺼번에 접는 방식이에요. 김경우 형사는 지도를 펼쳤어요. 빨간 점으로 표시된 매장 위치들이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었죠. 계획적이야. 누군가 전체를 지휘하고 있어. 그리고 이거 보세요. 준호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피해자 명단 분석했는데요. 전부 65세 이상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은행 잔액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인 분들이요.
어떻게 그걸 미리 알았지? 그게 개인정보 유출된 것 같아요. 통신사나 은행 내부에서 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경우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부자가 있다는 얘기야?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은 높아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형사님, 저 윤정순인데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일주일 전 신고했던 그 할머니였죠. 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기, 오늘 또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요? 경찰청이라고 하면서 제 사건 조사 때문에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김경우 형사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머니, 혹시 그 전화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이상해서 끊었어요. 형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조심하라고. 잘하셨어요. 절대 그런 전화 받으시면 안 돼요. 그것도 사기예요. 또요? 나를 또 노리는 거예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조치 취할게요. 혹시 그 번호 남아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1577로 시작하는. 김경우 형사는 번호를 받아 적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마시고 바로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전화를 끊고 김 형사는 준호를 불렀어요. 이 번호 추적해봐. 2차 피해 노리고 있어. 네. 30분 뒤 결과가 나왔어요. 형사님, 이거 대포폰이에요. 추적 안 돼요. 역시 김경우 형사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어요. 이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했어요. 바로 그때 사이버 수사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형사님, 이준석 휴대폰 복구 완료했습니다. 뭐가 나왔어? 텔레그램 메시지 일부 복구했어요. 그리고 사진 파일도요. 지금 갈게. 두 형사는 사이버 수사대로 달려갔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복구된 대화 내용이 떠 있었어요. 노원 목표 30명. 2주 안에 마무리. 알겠습니다. 잡히면 바로 연락 끊어. 위로 올라오지 마. 네. 이게 전부예요? 네, 나머지는 완전히 삭제됐어요. 복구 불가능합니다. 김경우 형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사진은?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나타났어요. 4명의 남자가 술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이게 언제 찍힌 거야? 2달 전이요. 메타데이터 보니까 강남 어딘가 술집이에요. 김경우 형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왼쪽부터 이준석, 그리고 3명의 낯선 남자들. 아마 민수, 태영, 현우일 거예요. 이 사진 얼굴 인식 돌려봐. 돌렸는데 매칭 안 돼요. 전과 기록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술집 위치라도 찾아내. 어디서 찍었는지 알아내야 해. 알겠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오니 또 다른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사과입니다. 저도 사기 당한 것 같아요. 또 한 명의 피해자였어요. 이번엔 은평구에 사는 70대 남성이었죠. 어느 매장이었나요? 스마트존이요.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김경우 형사는 지도에 또 하나의 빨간 점을 찍었어요.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경우 형사는 모든 피해자 파일을 펼쳐놓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47명의 피해자, 2억 원이 넘는 피해액, 그리고 여전히 활동 중인 조직. 뭔가 공통점이 있을 거야. 그는 하나씩 파일을 넘기며 살펴봤어요. 피해자들의 나이, 거주지, 피해 금액, 피해 날짜. 그때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이거, 모든 피해자가 같은 통신사를 쓰고 있었어요. K텔레콤이라는 회사였죠. 준호야. 네.
피해자들 통신사 확인해봐. 전부 K텔레콤 아니야? 준호가 급히 파일을 확인했어요. 맞아요. 47명 중 45명이 K텔레콤이에요. 개인정보가 거기서 샌 거야. 통신사 내부에 누군가 있어. 김경호 형사는 즉시 K텔레콤 본사에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강남경찰서 형사과 김경호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요? 최근 3개월간 65세 이상 고객 정보 열람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부자 조사입니다.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건 법원 영장이 필요한데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내일 아침에 들고 갈 테니 자료 준비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경호 형사는 영장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자정이 넘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어요. 김경호 형사와 이준호 형사는 K텔레콤 본사로 향했어요. 개인정보 관리팀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서버실이었어요. 수많은 컴퓨터와 모니터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최근 3개월간 65세 이상 고객 정보 열람 기록입니다. 직원이 화면을 켰어요. 수백 개의 로그 기록이 나타났죠. 이 중에서 비정상적인 열람이 있나요? 잠시만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그러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이거 이상해요. 뭐가요? 이 계정 3개월 동안 2347명의 고객 정보를 열람했어요. 근데 이 사람 업무가 고객센터인데 이렇게 많이 볼 이유가 없어요. 그 계정 주인이 누구예요? 최민재. 입사 1년차 직원입니다. 김경호 형사는 준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오늘 휴가 냈어요. 연락처 주세요. 네.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주소를 확인하고 즉시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30분 뒤 최민재의 원룸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문 열어달라고 해. 알겠습니다. 10분 뒤 관리인과 함께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 아무것도 없었죠. 도망갔네. 김경호 형사는 바닥을 살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죠. 최소 일주일은 비워둔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이미 눈치챈 거야. 이준석이 잡혔다는 걸 알고 튄 거지. 김경호 형사는 휴대폰을 꺼내 본부에 연락했어요. 최민재, 28세 남성. 전국에 수배 내려주세요. 도주 중입니다. 사건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사기 조직이 아니었죠. 통신사 내부자까지 연결된 대규모 범죄였어요. 그날 밤 김경호 형사는 사무실에서 밤을 샜어요. 벽에 붙은 사건 상관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최민재, 넌 조직의 일원인가 아니면 정보만 팔아넘긴 건가? 그리고 진짜 우두머리는 누구지?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진실의 파편들이 모이고 있었죠. 윤정순 할머니는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밤만 되면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고 사라진 580만 원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죠. 할머니, 밥 좀 드세요. 이웃에 사는 지연이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어요. 요즘 자주 들러서 안부를 물었죠. 고마워, 지연아. 근데 입맛이 없네. 그래도 드셔야죠. 이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정순 할머니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 같았죠. 저기 할머니. 응?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응, 며칠 전에 왔어. 범인 한 명 잡았다고 하더라. 그럼 돈은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못 찾는데 이미 다른 데로 보내져서. 아이고. 지연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죠. 근데 지연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니? 뭔데요? 나 말고도 수십 명이 더 당했대. 다들 나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평생 모은 돈 다 날렸다고.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싶으니까 조금은 덜 억울하면서도 동시에 더 화가 나더라. 왜 우리 같은 늙은이들만 골라서 이런 짓을 하는지.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 너처럼 착한 애들도 많고. 근데 왜 하필 사기꾼들만 우릴 찾아오는 걸까? 정순 할머니는 눈가를 닦았어요. 지연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죠. 같은 시각 김경호 형사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형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지금부터 스마트존 조직 합동수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청, 인천청, 강원청에서 온 형사들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 조직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피해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서울 47건, 2억 1,300만 원. 경기 31건, 1억 5,800만 원. 인천 18건, 8,200만 원. 강원 12건, 5,400만 원. 총 108건, 5억 원이 넘는 피해액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그리고 피해자 전원이 65세 이상입니다. 공통점은 K텔레콤 사용자라는 것이고요. 김경호 형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저희가 K텔레콤 내부자를 추적 중입니다. 최민재라는 직원인데 현재 도주 중이고요. 그 사람이 조직의 우두머리입니까? 경기청 형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정보만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우두머리는 따로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체포된 이준석의 진술과 통화 기록 분석 결과 위에 형님이라 부르는 인물이 존재합니다. 모든 지시는 그 사람에게서 내려왔고요. 김경호 형사는 사진 한 장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술집에서 찍은 4명의 남자 사진이었죠. 이 중 왼쪽이 이준석입니다. 나머지 3명은 신원 파악 중이고요. 얼굴 인식은요? 전과 기록이 없어서 매칭이 안 됩니다. 하지만 술집 위치는 찾아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달빛 주점이에요. 그럼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겠네요. 이미 다녀왔습니다만. 김경호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2달 전 일이라 사장님도 기억을 못 하시더군요. CCTV도 한 달 지나면 자동 삭제된대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최민재를 잡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연결고리예요. 바로 그때 김경호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형사님,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긴급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죠? 최민재 계좌에서 방금 출금이 발생했습니다. 김경호 형사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서요? 인천 부평구 ATM입니다. 10분 전에 300만 원 출금했어요. 지금 바로 갑니다. 김경호 형사는 회의실을 나서며 소리쳤어요. 준호야, 차 빼. 인천 간다. 두 형사는 사이렌을 울리며 인천으로 달렸어요. 차 안에서 인천청에 지원 요청을 했죠. 부평구 ATM 근처 순찰차 긴급 배치 부탁드립니다. 용의자 최민재, 28세 남성입니다. 40분 만에 부평구에 도착했어요. ATM 앞에는 이미 인천청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CCTV 확인했습니다. 최민재 맞아요. 어느 쪽으로 갔어요? 남쪽으로 도보 이동했습니다. 10분 전이요. 주변 봉쇄하고 수색 시작합시다. 형사들이 흩어져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김경우 형사는 준호와 함께 남쪽 골목으로 향했죠. 형사님, 저기요. 준호가 가리키는 곳에 20대 후반 남자가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배낭을 맨 모습이었죠. 최민재, 김경우 형사가 소리쳤어요. 남자가 뒤를 돌아봤죠. 순간 얼굴이 굳더니 뛰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경찰이다. 두 형사도 뛰기 시작했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 시장 안으로 들어갔죠. 사람들이 놀라 비켜섰어요. 생선가게, 야채가게 사이를 비집고 달렸어요. 비켜주세요. 경찰입니다. 최민재는 시장 뒤편 출구로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순찰차가 막고 있었죠. 꼼짝 마. 앞뒤가 막힌 최민재는 멈춰 섰어요. 손을 들고 천천히 돌아섰죠. 최민재,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김경우 형사가 수갑을 채웠어요. 최민재는 저항하지 않았죠.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끝났네. 뭐, 도망 다니는 것도 지겹더라고요. 경찰서 조사실. 최민재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최민재, 28세. K텔레콤 고객센터 직원. 맞죠? 네. 왜 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얼마나 받았어요? 한 건당 5만 원이요. 총 250건 정도 팔았으니까 1250만 원이요. 김경우 형사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 돈 때문에 108명의 노인이 평생 모은 돈을 잃었어요. 5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고.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정보를 팔았어요? 누가 시킨 거예요? 최민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전화로만 연락했어요. 텔레그램으로요. 이름은 박형준이라고 했어요. 근데 가명일 거예요. 얼굴은 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어떻게 연락했어요? 처음엔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 찾습니다라고. 김경우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그럼 그쪽에서 먼저 연락 왔어요? 네. 텔레그램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고객 정보만 주면 건당 5만 원 준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정보를 팔았다고요? 처음엔 그냥 전화번호랑 나이만 줬어요. 근데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더라고요. 주소, 은행 정보, 가족 관계까지. 그걸 다 줬어요? 최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죠. 김경우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박형준이라는 사람, 다른 정보는 없어요? 목소리라도? 전화는 안 했어요. 텔레그램 메시지로만 소통했고요. 아, 그런데. 뭔데요? 한 번은 돈 받으러 만난 적 있어요. 김경우 형사의 눈이 번뜩였어요. 언제요? 어디서요? 한 달 전이요. 강남역 근처 커피숍에서요. 얼굴 봤어요? 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 175cm 정도, 마른 체형, 안경 쓰고. 김경우 형사는 몽타주 전문가를 불렀어요. 이 사람 얼굴 몽타주 만들어주세요. 2시간 뒤 몽타주가 완성됐어요. 이 사람이에요? 네. 비슷해요. 김경우 형사는 몽타주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벽에 붙은 사건 상관도 맨 위에 그 몽타주를 붙였죠. 드디어 얼굴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 몽타주를 가지고 박형준을 찾아야 했죠. 그날 밤 김경우 형사는
윤정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저 김경호 형사입니다. 네, 형사님.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요. 조직원 한 명 더 잡았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우두머리 몽타주도 나왔고요. 곧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내 돈도? 김경호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할머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아요, 형사님. 고생하시는 거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경호 형사는 몽타주를 다시 바라봤어요. 박형준, 넌 누구냐? 일주일이 또 흘렀어요. 박형준의 몽타주는 전국 경찰서와 언론에 공개됐어요.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했죠. 노인 대상 5억 원대 금융사기 조직 우두머리 수배, 시니어 보조금 사기, 전국 108명 피해. 윤정순 할머니는 TV를 보다가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자 채널을 돌렸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할머니, 약 드셔야죠. 지연이 물과 약을 가져왔어요. 요즘 정순 할머니는 잠을 못 자서 의사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았죠. 고마워. 약을 삼키고 물을 마셨어요.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죠. 할머니, 제가 내일 은행 같이 가드릴까요? 대출 상담 예약하셨잖아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갈게. 넌 회사도 가야지. 괜찮아요. 반차 내면 돼요. 아니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정순 할머니는 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580만 원을 잃고 나니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평생 빚 없이 살았는데 이 나이에 빚쟁이가 되다니. 같은 시각 김경호 형사는 강남역 근처 커피숍에 있었어요. 최민재가 박형준을 만났다던 바로 그곳이었죠. 사장님, 이 사람 기억나세요? 몽타주를 보여주자 사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쎄요. 손님이 워낙 많아서 한 달 전쯤이요. 젊은 남자랑 같이 왔을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김경호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10군데 넘는 커피숍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죠. CCTV는요? 한 달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져요. 죄송합니다. 또다시 막막한 벽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이준호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사님, 제보가 들어왔어요. 뭔데? 박형준 몽타주 보고 신고한 사람이 있대요. 수원에 사는 분인데 작년에 비슷한 사람한테 사기당했다고. 김경호 형사는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바로 가자. 두 형사는 수원으로 향했어요. 제보자는 60대 남성이었고 작년에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했죠. 이 사람 맞아요? 몽타주를 보여주자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슷해요. 근데 1년 전 일이라 확실하진 않고. 어떤 사기였어요? 부동산 투자라고 했어요. 3천만 원 넣으면 1년 뒤에 5천만 원 준다고. 속았죠? 신고는 하셨어요? 했는데 못 잡았어요. 가짜 신분이었대요. 김경호 형사는 메모했어요. 박형준은 이미 예전부터 사기를 쳐왔던 거예요. 혹시 그 사람 연락처나 계좌번호 남은 거 있어요? 있어요. 잠깐만요. 남성이 서랍을 뒤져 낡은 명함을 꺼냈어요. 이거요. 근데 번호는 이미 안 되더라고요. 명함에는 박형준, 재무설계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번호도 적혀 있었지만 이미 폐기된 번호였죠.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김경호 형사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 사람, 전문 사기꾼이야. 수법을 계속 바꿔가며 활동하는 거지.
그럼 다른 사건도 찾아봐야겠네요. 그래. 전국 사기 사건 중에 비슷한 수법이 있는지 조회해봐. 다음 날 결과가 나왔어요. 최근 3년간 비슷한 몽타주가 등장한 사기 사건이 12건이나 있었어요. 투자 사기, 대출 사기, 보험 사기. 수법은 달랐지만 타겟은 항상 같았죠. 중장년층과 노인들이었어요. 이 사람, 완전히 이쪽 전문이야. 김경호 형사는 모든 사건 파일을 펼쳐놓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박형준은 6개월마다 수법을 바꿨어요. 한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경찰이 추적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겼죠. 신분도 계속 바꿨어요. 이 사람을 잡으려면 먼저 움직여야 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 분명히 다음 수법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스마트존 조직이 무너졌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았을 거라고. 바로 그때 전화가 왔어요. 형사님, 부산청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여기도 비슷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수법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이번엔 건강식품 판매예요. 노인들한테 정부 지원 건강 프로그램이라며 접근해서 고가 건강식품 팔고 있어요. 김경호 형사의 눈이 번뜩였어요. 피해자 몇 명이에요? 이번 주에만 7명이요. 범인 인상착의는 40대 초반 안경 쓴 마른 남자요. 박형준이다. 김경호 형사는 즉시 부산행 KTX를 예약했어요. 준호야, 짐 싸. 부산 간다. 2시간 반 뒤 부산에 도착했어요. 부산청 형사들이 마중 나와 있었죠. 김경호 형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부산청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받았어요. 해운대구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버 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노인 복지관 근처에서 영업 중이에요. 지금도 영업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오후 3시에 무료 건강 강좌 연다고 광고 붙였어요. 김경호 형사는 시계를 봤어요. 2시 45분이었죠. 지금 가면 딱 맞겠네요. 잠복 수사 하시겠어요? 네. 현장에서 잡아야 해요. 형사들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해운대구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3시 정각 복지관 앞 작은 강당에는 노인 2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상에 한 남자가 올라섰어요. 40대 초반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의 남자였죠. 김경호 형사는 뒤쪽에 앉아 그를 바라봤어요. 몽타주랑 거의 똑같아.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니어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말투도 친절했죠. 역시 프로야. 저렇게 접근하면 누가 의심하겠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히 건강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상자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원래 한 박스에 80만 원인데요. 정부 지원으로 2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노인들이 웅성거렸어요. 근데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10만 원만 받겠습니다. 어머, 그래요? 네. 단 오늘만 가능합니다. 김경호 형사는 옆에 앉은 부산청 형사에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 맞아. 지금 잡읍시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김경호 형사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는 손을 들었어요. 저도 하나 살 수 있나요? 남자가 김경호 형사를 봤어요. 잠깐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죠.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김경호 형사가 단상으로 다가갔어요.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함이랑 생년월일, 전화번호만 적어주세요. 김경호 형사는 신청서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경찰 배지를 꺼냈죠. 박형준 씨 맞죠?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강남경찰서 형사과 김경호입니다. 사기 및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 뭔 소리예요? 남자가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출구에는 형사들이 막고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어요. 강당 안에 있던 노인들은 놀라 웅성거렸죠. 저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우리 돈 낼 뻔했네. 김경호 형사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값싼 비타민이 들어있었죠. 약국에서 5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이걸 10만 원에 팔았어요? 박형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동행하시죠. 부산청 조사실. 박형준은 의자에 앉아 말이 없었어요. 박형준, 43세. 본명 맞죠? 아니면 이것도 가명인가요? 박형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본명이에요. 왜 그랬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5억 원이 넘는 돈을 훔쳐갔잖아요. 108명의 노인들한테서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알아요? 박형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도 처음엔 이러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요? 사업 실패했어요. 빚이 2억이 넘었고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기를 친 거예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어요. 투자 사기 몇 건. 그런데 점점 커졌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김경호 형사는 책상을 쳤어요. 멈출 수 없었다고요? 당신 때문에 할머니 한 분은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는 거 알아요? 박형준은 눈을 감았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요? 그분들 인생이 돌아와요?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김경호 형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끝입니다. 최소 10년은 들어갈 거예요. 박형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체념한 표정이었죠. 3개월이 지났어요. 박형준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준석, 최민재를 비롯한 조직원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죠. 뉴스에서는 연일 보도했어요. 시니어 타겟 5억 원대 사기 조직 전원 실형. 노인 금융사기 근절 대책 마련. 하지만 정순 할머니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 뉴스 봤어요? 범인들 다 잡혔대요. 지연이 신문을 들고 찾아왔어요. 응, 봤어.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다른 분들은 더 이상 안 당하겠네요. 그래, 다행이지.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범인이 잡혔다고 해서 사라진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걸요. 김경호 형사가 일주일 전에 전화했었어요. 할머니, 피해 금액 일부 회수했습니다. 정말요? 네. 박형준 계좌에 남아있던 돈이랑 압수한 자산 처분에서 총 8,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럼 내 돈은? 피해자 108명이 나눠 가져야 해서 할머니는 약 7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전화기를 꼭 쥐었어요. 580만 원을 잃고 70만 원을 돌려받는다. 여전히 510만 원이 부족했죠. 감사합니다, 형사님.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게 최선이었어요. 아니에요. 형사님 덕분에 이거라도 받는 거죠. 전화를 끊고 정순 할머니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어요. 지연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정순 할머니는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자주 모여 수다도 떨고 복지관에도 나갔었죠. 하지만 이제는 집 밖에 잘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서웠어요.
혹시 자신이 사기당한 걸 알면 뭐라고 할까 봐요. 휴대폰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전화가 오면 누구든 의심부터 했죠. 은행 문자가 와도 관공서에서 연락이 와도 모두 사기일 것만 같았어요. 할머니, 오늘 복지관에서 건강체조한대요. 같이 가요. 아니야. 나 피곤해. 할머니, 자꾸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나 혼자 있고 싶어. 지연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에 밝던 할머니가 이제는 보이지 않았죠. 같은 날 저녁 김경호 형사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스마트존 조직 사건 종결 보고서. 타이핑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범인은 모두 잡았어요. 재판도 끝났고 언론도 칭찬했죠. 하지만 108명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어요. 돌려받은 돈은 잃어버린 돈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야 했고 어떤 분은 집까지 팔아야 했죠. 형사님, 퇴근 안 하세요? 이준호 형사가 물었어요. 응, 이것만 마무리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사건, 고생은 무슨, 피해자들이 더 고생하지. 김경호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우리가 범인을 잡았지만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사기는 또 일어날 거야. 수법만 바꿔서 다른 이름으로. 그리고 또 다른 노인들이 당할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교육이야. 노인분들한테 이런 사기 수법을 알려드려야 해. 그리고 시스템도 바꿔야지. 통신사나 은행에서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새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김경호 형사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윤정순 할머니가 처음 신고하러 왔을 때 작성한 신고서가 있었죠. 윤정순, 72세. 그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연락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할머니, 김경호 형사입니다. 네, 형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뭐?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피해 금액 지급됩니다. 70만 원이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할머니. 네. 김경호 형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됐죠. 할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였어요. 누구라도 당할 수 있었어요. 전화 너머로 작은 흐느낌이 들렸어요. 형사님, 나 요즘 사람들이 무서워요. 누가 친절하게 다가와도 의심부터 하게 돼요. 전화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는 악몽을 꿔요. 김경호 형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 이제 아무도 못 믿겠어요. 할머니,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지연 씨처럼요.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정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 혹시 복지관에서 하는 사기 예방 교육 아세요? 교육이요? 네. 다음 달부터 경찰에서 노인 복지관 다니면서 금융사기 예방 교육한대요. 할머니도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뭐해요? 할머니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할머니처럼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요. 정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 번호는 가지고 계시죠?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형사님. 전화를 끊고 김경호 형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거리에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저 많은 집들 중에
오늘도 누군가는 사기꾼의 전화를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요. 한 달 뒤, 윤정순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 앞에 서 있었어요.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교육.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오랜만에 밖에 나온 거였어요.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당에는 노인 3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정순 할머니처럼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단상에 김경호 형사가 올라섰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경찰서 김경호 형사입니다. 정순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김 형사가 미소를 지었죠.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 대상 금융사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 형사는 여러 사례를 설명했어요. 보조금 사기, 투자 사기, 건강식품 사기. 이런 사기꾼들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친절로 시작합니다. 믿음을 주고 안심시키고 그렇게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죠.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떠올랐죠. 하지만 여러분, 친절이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진짜 친절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김 형사는 잠시 멈췄어요. 다만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이런 경우는 의심해 보세요. 화면에 목록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보조금이나 지원금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휴대폰을 만지려는 경우,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 오늘만, 지금 바로처럼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이나 경찰에게 먼저 상담하세요. 창피한 거 아닙니다. 조심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교육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저,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미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요?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정순 할머니를 바라봤죠. 김경호 형사는 단상에서 내려와 정순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혼자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 이웃, 친구들. 그분들한테 기대세요. 그리고 당신이 겪은 일을 나누세요.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정순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교육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정순 할머니도 일어서려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저도 당했어요. 작년에. 네. 투자 사기였어요. 1,000만 원 날렸죠.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죠. 혼자가 아니었네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복지관을 나서는 정순 할머니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여전히 마음은 아팠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정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 손주 민지예요. 번호 바꿨어요. 어머, 민지야. 손주의 밝은 목소리에 정순 할머니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죠. 할머니, 다음 주에 갈게요. 보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다. 전화를 끊고 정순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세상은 여전히 무섭고 사람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살아가야 했어요. 상처를 안고 조심하면서 그래도 계속 살아가야 했죠. 그게 정순 할머니가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그날 밤 또 다른 동네 어딘가에서 한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니어 복지 지원센터입니다. 전화를 받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요즘 새로 나온 보조금 제도 아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경찰서에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이제 어르신들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어요. 윤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기꾼들의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친절한 목소리에 속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무조건적인 친절보다 현명한 의심이 때로는 더 필요하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